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안심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베네수엘라처럼 되진 않아요. 우린 다행히 석유가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말이 베네수엘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무슨 외교부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뜬금없이 멀고 먼 남미에 붙어있는 나라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베네수엘라와 비슷하다는 이유죠. 그리고 이런 정책을 고집했던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조가 들어서 국가 경제까지 뇌사 상태에 이르겠다는 장송곡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사실의 잣대를 들이대고 팩트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붕괴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자율성이 완벽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경로를 벗어난 지점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설정이 돼서 잘못된 경로를 바꿔주게 되죠. 시장의 자율성에는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대치가 한쪽으로 완전히 밀리는 싸움이 되기보다 어느 정도의 조종기를 거쳐서 균형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미스김이 엉뚱하게 이동 경로를 찍어서 멋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바람에 강원도에 있는 펜션에 도착해야 할 차가 강원도 산자락 벼랑 끝에 서 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의 자율성을 부르짖지만 이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서 지나친 과열 현상을 보이면 적당히 식혀줄 수 있는 냉각수가 필요하죠. 반면에 너무 얼어붙어 있으면 일부러라도 띄워주고 부양시킬 수 있는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은 이런 조정에 대해서 치고 빠지는 타이밍만 잘 유지한다면 결코 그 자율성에 흠집을 안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값, 30대 40대 세대에서 이생 집망, 이번 생에서는 집을 사기에는 망했다는 말이 괜히 나왔습니까? 그만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철저하게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외면당하고 있는 겨울왕국의 얼음공주 같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개입해야죠. 빛의 속도로 들어와서 조종기를 거치게 하고 다시 봉궤도에 오르면 관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패대기 치듯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 회복불능의 대혼란기 같은 상황이라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망조가 곧 들이닥칠 것처럼 주장하는 말들은 너무 무책임한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서민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입장에서 진작에 이전부터 고민하고 가슴 아파했던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세입자들 내세워서 베네수엘라를 운운하는 건 너무 비겁한 자기 기만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는 공정가격감독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단지 부동산 시장만을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내수까지 규제를 했는데 생필품 가격까지도 통제하는 극단적인 개입을 했었어요. 이것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지구상 어떤 민족보다 강합니다. 의식주에서 먹는 거 좀 참아도 됩니다. 입는 거 좀 단벌 신사로 지내도 됩니다. 거주하는 거 이거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을 대고 따신 집에서 잠을 자야 영원히 안정되는 민족인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면 절벽에 서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대로에 서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민족인 거죠. 이런 본성이 있는 것은 아마도 수천 년간 진절이 쳐질 정도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일 겁니다. 그런 전쟁통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한이 주거에 대한 본능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베네수엘라 땅덩어리는 자그마치 남북한 합이 4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인구도 남한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이 부동산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베네수엘라 부동산 시장이 난장이 돼서 1년에 16% 정도로 집값이 올라서 2019년도에 40% 정도까지 치솟아서 나라 경제가 파토가 났다고 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서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그리 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각에서는 부자 때리기로 세금을 엄청 걷어들여서 부자들의 자금이 순식간에 외국으로 빠져나가 부동산 붕괴가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사소한 이유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위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 산업 때문이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입니다. 땅에 관을 박아놓으면 석유가 콱콱콱콱 쏟아지는 나라죠. 정말 축복받은 땅 아닙니까? 산유국이라는 말은 두바이의 번쩍거리는 황금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부자 나라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가 된 거예요. 전체 수출의 96%가 석유이다 보니까 다른 산업이 발을 붙여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석유가 펑펑 나오다 보니까 다른 기간 산업에 투자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품질은 중진류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물 정수기통에서 걸러서 마시잖아요.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 마냥 거를 게 없는 질이 좋은 석유가 아니라 중간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석유입니다. 그러니 고급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중간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석유 정제에만 쏟아붓다가 결국에 2014년 유가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전체 경제가 케어 펀치를 맞고 한번 휘청거리다가 결국 뒤로 자빠지게 됐어요. 아버지가 쓰러지면 가족의 생계가 타격을 입습니다. 경제가 자빠지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곳이 부동산 시장 아닙니까? 그냥 밑바닥에 꽂히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전후좌우를 보지 못하고 결과만 타전했던 언론의 일성은 베네수엘라 부동산의 망조는 규제 때문이었다는 아주 부분적인 이유를 메인으로 걸어버리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코너에 몰렸던 베네수엘라가 결정적인 실수까지 저질렀죠. 저질 체력의 경제 구조를 빨리 바꾸려 하기보다는 재정 적자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복사기에서 복사물을 뽑아내듯이 자국의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온통 가치가 떨어진 자국 화폐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통닭 한 마리 사는데도 자료에 돈을 꽉꽉 채워서 줘야 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어요. 이게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병들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경제가 망가지면 바로 따기를 맞는 곳이 부동산 시장인데 단지 규제 몇 개로 묶인 시장이어서 이런 망조가 들었다는 말은 팩트를 무시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여러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조정기가 정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정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아마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에 비해 정말 다행인 것은 석유가 나지 않는 비산유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국민성이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어버버했다가는 코를 베어갈지도 모르는 생계에 대한 위기감이 늘 귓전에 맴도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산업이 다양해지고 수익을 뽑아내는 채널도 다채롭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대 맞아도 비축해둔 다른 곳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추스러 올릴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여객기를 띄워서 세계를 주도하던 항공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항공업계 위기가 닥치면서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고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국제화물 운송 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객기에 있는 좌석 다 뜯어내고 화물기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기로 세계의 모든 화물 루트를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도 지금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썩은 동아줄만 붙잡고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다른 줄을 잡을 줄 알아요. 그리고 타잔처럼 그 줄을 여러 번 갈아타면서 옮겨 다닙니다. 이러니 경제 위기가 와도 이를 반전으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망을 내놓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경제, 세계 다른 나라는 다 죽어도 혼자 생존할 정도로 좀비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부동산이 대폭락을 하고 대망 쪼그들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얼마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임대차 3법 통과되니까 세입자들이 자신의 갱신 청구권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DH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입주 때 전세가가 저렴했던 까닭에 그 저렴한 전세가 유지하기 위해서 인근 시세로 1억은 넘게 올려줘야 되는데 2,500만 원 선에서 쇼업을 보고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지역 전세 매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전세 매물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세입자들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 때문에 전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가계 신용대출 3조 7천억 증가했다 그러는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용대출로 아파트 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자금 용도를 다르게 쓴다든지 대출 시기를 집 사는 시기부터 훨씬 당겨서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편법으로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야, 참 이건 아니다 싶어도 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다음 달 지방광역시도 전매 제한이 걸려서 이제는 6개월 안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다 완성되고 입주까지 해야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랴부랴 밀어내기 식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보면 정말 빛의 속도가 이런 속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자양동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최근 1순위 당해가 마감됐는데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7대 1이었다고 합니다. 광진구 역사상 기록이라고 합니다. 100일 A타입은 10가구 모집에 7,844가구 지원 784대 1이었습니다. 100일 B는 540.9대 1, 59A는 128.8대 1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빠르고 집요하고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생긴 높은 경쟁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본능이 이 시장의 끝장을 보는 파국에 이르도록 관망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물론 정책이 적절히 방어를 하면서 그 방어가 세입자를 본의 아니게 다치게 하는 방어가 아닌 정말 세입자를 감싸줄 수 있는 퍼펙트한 방어가 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국민성이 계속해서 그 힘을 발휘한다면 결코 추락하지 않고 건전성이라는 유통기한을 유지해내는 부동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얘는 한 꼭지만을 가져와서 그 허술한 꼭지를 가지고 논문을 만들어내는 부실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아주 강한 내성을 가지고 외부의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곳임을 아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청약에 대한 도전기가 나중에 당첨에 대한 소감으로 바뀌어서 뻔뻔한 복덕방의 댓글에 자랑스럽게 달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당첨되는 그날까지 뻔뻔한 복덕방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